리처드 챈들러 신흥시장의 사냥꾼. 1997년 7월 태국 방콕.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빛나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상징하던 불빛들이 사라지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는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 때 우리는 산다. 이것은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한 투자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세상 끝에서 온 형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지도를 펼쳐보면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극 대륙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월스트리트나 런던 시티와는 지구 반대편에 놓인 조용한 도시입니다. 1950년대 이 도시에서 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형 리처드 챈들러와 동생 크리스토퍼 챈들러. 그들의 아버지는 평범한 중산층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주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럭비 경기에 열광할 때 이 형제는 신문의 경제면을 읽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해변으로 놀러 갈 때 그들은 도서관에서 기업 연례 보고서를 뒤적였습니다. 왜 어떤 회사의 주식은 오르고 어떤 회사의 주식은 떨어질까? 어린 리처드는 이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 차트 속에 담긴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퍼즐에 매료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형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에 머무르면 안전하겠지만 결코 큰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뉴질랜드의 금융시장은 너무 작았고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목적지는 모나코. 지중해의 작은 공국이자 세금 천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젊은 두 형제가 왜 하필 모나코를 선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사고했고 경계 없이 움직였습니다. 1986년 리처드와 크리스토퍼는 소버린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자본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2장 소버린의 탄생. 1980년대 중반의 세계 금융시장은 월스트리트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들은 선진국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 신흥시장이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투명하고 너무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시아? 불안정합니다. 동유럽? 아직 공산주의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채무 불이행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챈들러 형제의 통찰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 기회가 있다. 그들은 신흥시장 전문 투자회사로 소버린을 포지셔닝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한 전략이었습니다. 신흥시장 투자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초기 몇 년간 소버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형제는 직접 현장을 누볐습니다. 홍콩의 뒷골목, 방콕의 증권거래소, 상파울루의 기업 본사. 그들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3장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반대로 걷다. 1997년 7월 2일 태국 중앙은행은 바트와의 달러 패그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바트와가 폭락하자 공포는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 말레이시아 링깃, 한국 원화. 통화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고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아시아의 기적이 불과 몇 주 만에 증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아시아 자산을 투매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매도 주문을 외쳤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두 빠져나와 라는 함성이 월스트리트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챈들러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는 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방콕, 자카르타. 그는 폭락한 시장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기업들은 헐값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그는 냉정하게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그들의 주가는 1년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기술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통화 폭락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소버리는 매수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들은 샀습니다. 한국 주식, 태국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누구도 손대지 않으려는 자산들을 그들은 쓸어 담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행동은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아시아는 끝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으니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가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챈들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이 아닌 펀더멘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사장, 부활 그리고 전설의 시작. 1999년. 아시아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IMF 차관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들은 더 강해졌고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소버린이 1997년과 1998년에 바닥 가격으로 매수했던 주식들. 그 가치는 23년 사이에 5배, 10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형제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뉴질랜드 형제들 대체 누구야? 챈들러 형제의 이름이 금융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명의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흥시장의 귀재,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소버린의 레이더는 새로운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5장 잠자는 거인 일본.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0년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89년 고점 대비 75% 하락한 상태였고 은행들은 부실 채권에 허덕였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만연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투자 무덤이었습니다. 일본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리처드 챈들러는 다시 한번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절망이 아니라 가려진 가치였습니다. 일본 기업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교차지분,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자산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기업 문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주주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했고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습니다. 챈들러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 변화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투자였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의 지분을 매수한 후 경영진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여라. 배당을 늘려라.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라. 일본 재계는 경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감히 일본 기업의 경영에 간섭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부 기업들은 결국 변화했습니다. 배당이 늘었고 자사주 매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소버리는 일본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리처드 챈들러를 단순한 투자자에서 변화의 촉매제로 변모시켰다는 점입니다. 6장 형제의 갈림길. 2006년 챈들러 형제에게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해온 형제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소버린 글로벌은 해체되었고 형 리처드와 동생 크리스토퍼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결별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투자 철학의 차이였을까요? 성격의 충돌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각자의 비전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별 후에도 두 형제 모두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동생 크리스토퍼는 레가툼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두바이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그는 투자와 함께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형 리처드는 클레몬트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클레몬트 그룹은 출범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7장 한국 상륙. 2015년 한국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리처드 챈들러의 클레몬트 그룹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분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계 투자자가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행동주의 투자로 유명한 리처드 챈들러가. 한국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이 시작되는 것인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나? 리처드 챈들러가 한국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현대차 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형적인 한국 재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환 출자, 일감 몰아주기,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복잡한 지분 관계. 이런 구조는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챈들러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소액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라. 그것이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한국 재계는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2003년 소버린의 SK 투자 당시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건은 같은 소버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챈들러 형제의 소버린과는 별개의 펀드였습니다. 결국 이 대결은 극적인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챈들러의 한국 투자는 한국 재벌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8장 투자 철학의 본질. 리처드 챈들러의 투자 철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중과 반대로 움직여라. 그는 끊임없이 역발상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매수하고 모두가 탐욕에 빠질 때 매도합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그가 보여준 용기는 바로 이 원칙의 정수였습니다. 둘째, 가치가 가격을 이긴다. 시장 가격은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포나 탐욕에 의해 왜곡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은 결국 내재 가치로 수렴합니다. 챈들러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계산하는 데 집중했고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변화를 만들어라. 그는 수동적인 투자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지분을 확보한 후 경영진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단순한 가치 투자자가 아닌 행동주의 투자자로 만든 요소입니다. 넷째, 신흥시장에서 기회를 찾아라. 선진국 시장은 이미 수많은 분석가들이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크지만 그는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 챈들러는 단기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투자 시계는 수년 때로는 10년 이상을 내다봤습니다. 분기별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인내심.
이것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한 근간이었습니다. 9장 빛과 그림자. 리처드 챈들러를 영웅으로 볼 것인가, 약탈자로 볼 것인가. 이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봅니다. 그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 주주 환원 정책은 결국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폐쇄적인 경영진에게 견제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그를 기업 사냥꾼으로 비판합니다.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만 노릴 뿐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도 존재합니다.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리처드 챈들러는 분명히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자본주의의 본질 자체가 이런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기적 동기가 공익적 결과를 낳는 것.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10장 싱가포르의 은둔자. 현재 리처드 챈들러는 싱가포르에서 클레몬트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공적인 시선을 피합니다.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고 사진도 거의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억만장자들 중에는 주목받기를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일상을 공유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자서전을 펴내는 이들 말입니다. 리처드 챈들러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의 투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레몬트 그룹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지,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밀주의는 그의 투자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투자 정보가 새어나가면 시장이 반응하고 그러면 매수 기회가 사라집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좋은 가격의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투자하는 신흥시장 국가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너무 눈에 띄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 외국인 투자자는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리처드 챈들러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11장 유산과 미래. 리처드 챈들러가 금융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신흥시장 투자의 선구자였습니다. 1980년대에 신흥시장에 베팅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는 그 길을 개척했고 후대의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그는 행동주의 투자를 아시아에 도입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행동주의 투자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상륙하는 데 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논란도 있었지만 이것이 아시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그의 삶은 역발상 투자의 교과서적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의 매수, 2000년대 일본 주식 투자. 이 사례들은 투자 교육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리처드 챈들러는 이제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클레몬트 그룹을 계속 이끌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대 교체의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제국이 어떻게 될지, 그의 투자 철학이 계승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개척한 길 위에 수많은 후배 투자자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시장 전문 펀드들, 행동주의 투자자들, 역발상 가치 투자자들. 그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리처드 챈들러의 후예들입니다. 에필로그. 다시 1997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한 남자가 폭락하는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수 주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이것이 리처드 챈들러의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세계 금융시장을 누빈 한 투자자의 이야기. 군중과 반대로 걷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치를 믿는 자에게 시장이 결국 보상을 준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갈 것입니까? 리처드 챈들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반대쪽이요.